자, 가겠습니다. 우리 이게 개념의 나비효과 소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번 해보면 다른 건 없고 여러분 일단 이 보기 분석하는 거 먼저 봐야 돼요. 항상 보기를 먼저 분석하는데 시랑 똑같이 접근하면 됩니다. 이 작품은 아들의 감옥살이를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어머니의 한과 자식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보여요? 그러면 아들의 감옥살이를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어머니의 한이 나타나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 자, 그럼 누구 입장에서는 입장으로 봐. 누구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까지, 그죠? 감옥살이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나쁘고 잘못됐다, 가해치기다, 피해치기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쌍하다 느끼니까 피해적인 입장.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아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느끼는 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몸도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렇기에 고대하던 아들과의 만남이 무산된 비극적 상황은 어머니의 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고대하던 아들과 만남이 모된 상황, 무산된 비극적 상황은 어머니의 한이 뭐 될 거다? 심화될 거다. 어머니의 한이 뭐 될 거다? 심화될 거다. 즉 어머니는 두 가지를 겪어요. 감옥살이. 이렇게 해서 아들과 뭐 하려고 했는데 면회를 하려고 했어요. 아들과 면회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 어떻게 됐었다? 매우 기대됐었다. 그런데 아들과 면회하려고 했었던 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 무산이 되었다. 무산이 되었으니까 어떻다? 무산이 돼서 어떻다? 매우 슬프다. 그죠? 한이 된다. 하준학, 한이 뭐였지? 한은 반대말이 충족감입니다. 결핍감으로 기억. 결핍이 오래 누적되면 한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채로 봤을 때 첫 정면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아들이 어디에 갔다?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그 감옥살이는 그럼 누구 탓으로 여길 것 같아? 엄마가 자기 탓으로 여길 거고, 그래서 아들과 뭐 하러 갈 것 같아? 면회 갈 것 같고, 면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산될 것 같고, 무산돼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속상해하는 장면이 나오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어? 줄거리를 읽는다. 줄거리 파악한다. 중요하잖아. 보기에서 줄거리는 다 파악이 돼.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어떻게 썼을까? 이런 걸 보는 거라고. 됐어? 그럼 좀 더 갈게. 다음 작품 6번에 해당하는 거 보기를 좀 볼게요.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장소이다. 사람들은 집을 통해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를 바란다. 누구는? 사람들은 그렇다. 집의 의미는 사람의 집과 맺는 관계에 따라 다양해져서 어떤 이에게 집은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자신과 동일시되고 때로는 욕망 실현을 위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야. 그런데 우리 알고 있어. 소설을 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야, 못된 사람들이야.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그죠?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자인 작가가 보았을 때, 그죠? 집을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대감이 무슨 뜻이야? 있을 희대.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집에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볼 거고. 집을 소망 실현을 위한 물질적 대상이라고 느끼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에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나오겠다. 됐어? 집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집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긍정일 것이고, 집을 사고 파는 물건처럼 여기는 사람은 부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다음 작품 또 갈게.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전적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대어도 함께 들여다볼 일이.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정신과 육체, 풍요와 빈곤, 그리고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고, 풍요의 뒷면엔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엔 풍요가 있고, 이렇게 반대를 보고 모순을 봐야 된다. 이 작품에는 뭐가 있다? 행복과 불행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정신과 육체가 있고 풍요와 빈곤이 있다. 그걸 찾아달란 얘기죠. 그죠? 어떤 장면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장면에서 불행을 느끼는지, 그리고 불행을 다시 보니까 행복처럼 보이고 행복을 다시 보니까 불행처럼 보이고. 됐죠? 오케이. 제가 때때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볼 때 가끔 느끼는 건, 이렇게 좋은 사교육 환경 속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종종 있어요. 아닌 친구들도 많고 종종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유복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이 왜요? 이게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이게 없어요. 나도 공부를 존나 오지게 안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생각보다, 야, 아무리 되돌아봐도, 니네 가끔 생각보다 수학적 재능이 좀 괜찮게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수학학원을 다녔고, 그다음부터는 수학학원 안 다녔어. 혼자서 문제집을 보고, 풀고, 배우지 않고.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읽고 풀고 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시험에서 일단 최고 등급을 맞아보지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내내. 나는 뭘 못했냐면 국어랑 영어를 못했어. 그지? 근데 국어랑 영어를 못했는데 고등학교 내내 국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국어를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똑같아서 공부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 선수를 했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바꿔서 이종격투기 선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종격투기 선수 생활도, 청소년 이종격투기 선수 생활을 제가 좀 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후반에 힙합이라는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어떻게 무슨 프리스타일 랩 대회 같은 걸 나갔는데 어떤 회사에 소속돼 한 1년 정도 활동도 했었고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재수를 할 때 제 감정은 뭐였냐면 재수를 할 때 아빠한테 재수를 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돈을 안 대주겠다는 거예요. 싫대. 안 할 거 뻔히 하는데 못하러 대주냐고.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이모부를 찾아갔어. 이모부를 찾아가서 이모부한테 얘기한 거야. 1,000만 원만 빌려. 재수하고 싶으니까 1,000만 원만 빌려다.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비용을 계산하니까 1,000만 원만 빌려다. 내가 내년에 갚게. 이모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모부가 어이가 없었겠지? 이모 뭐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빌려서 나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지금 재수를 성공을 못하면 빚쟁이가 된다. 나는 재수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내년에 과외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식의 약간 좀 목에 칼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내 말 이해돼? 네, 그때 나도 처음으로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돈을 아껴 써야 돼가지고 초반엔 돈이 없었어요. 돈을 아껴 써야 되니까 이틀에 3끼씩 먹었어요. 이틀에 3끼. 하루는 한 끼 먹고 하루는 2끼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버텼어. 그래서 이제 이걸 48시간으로 계산하면 16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은 거야. 어떤 날 아침을 먹고 그러면 그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은 굶고 그 다음날 저녁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틀에 3끼를 먹었어.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뭐냐면 진짜 삶이 비참한 거예요. 존나 울고 그런 비참함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재수를 좀 극적으로 성공시킨 거예요. 국어도 뭐 30점대 시작해서 100분이 100으로 올라가고 영어는 4개월 정도? 그때 제가 시작할 때 뭐 영단어를 많이 모르는 수준이 아니었지만 영어 시험을 보면 30점대가 나왔거든. 뭐.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88, 90점대까지 올리는데 4개월 걸렸어요. 그다음 88, 90에서 96까지 올라가는 데는 또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가 제 나름의 노력을 엄청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결핍이 없다 보니까 그죠? 생각보다 그런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시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존나 조카 탔던 시기가 없었으면 뭔가를 할 때 2시간, 3시간 자면서 노력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살았던 거야. 한 4시간 자는 건 충분히 자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죠. 결핍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복을 받은 거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결핍이 뭔지 먼저 아는 사람이 욕구가 있다?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유복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일면 불행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없잖아요. 시험 한번 못 보고 한번 못 보면 재수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재수할게 엄마 막. 알겠어? 우리 때는 재수가 2,000이면 됐어요. 1년에. 니네 때는 재수할 때 1년 얼마 들어요? 7,000 넘게 들 거예요. 그냥 7, 8천만 원쯤 들 겁니다.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맞지? 정신 차려야 돼. 한 번에 끝내야 돼. 그냥 양면성을 제가 얘기해 주려고 했었던 얘기고 다시 넘어가서 11번 12번 이 작품에서는 주거 공간이 정착의 수단이자 물질주의적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대략 느껴지네요.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던 1970년대 세태 속에서 가족의 터전을 찾는 인물들은 경제적 여유를 지닌 이들에 의해 삶의 방식을 간섭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며 현실의 부당함을 인식하게 되는 인물들은 부의 가치를 두는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해 경제적 여유를 지닌 이들에 의해서 삶의 방식을 간섭받아. 그러면 물어보자. 여기에선 누가 긍정적인 인물이고 누가 부정적인 인물이야? 첫 번째.
가족의 터전을 찾는 사람들은 어때? 자, 이게 안 보이면 문장을 분석을 한번 해봐, 다시. 간섭받아. 누가 간섭받아? 누가? 가족의 터전을 찾는 인물들이 간섭받아. 뭐를 간섭받아? 삶의 방식을 간섭받아. 누구한테? 경제적 여유를 지닌. 됐죠? 이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해. 경제적 격차가 뭔데? 경제적 여유를 지닌 사람과 가족의 터전을 찾는 사람이 어때? 경제적 격차가 있어. 그럼 여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족의 터전을 찾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없어? 없어. 거기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인식했대. 그러면 어떤 게 부당한 현실이야? 라고 얘기하면 가족의 터전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데 가해측이야? 피해측이야? 피해측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를 지닌 자 물어볼게. 여기 이 작품에서 경제적 여유를 지닌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됐어? 어떻게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됐어? 앞문장에서 찾아. 그렇지. 부동산으로 부를 주. 됐어? 자, 이게 뭐야? 현재 뭐? 그치? 인식하게 되는 부의 가치를 두는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부에 뭐를 두는 정도? 부에 뭐를 두는 정도? 가치를 두는 정도. 됐어? 오케이? 그러면 자, 부의 가치를 두는 게 누가 더 크겠어? 둘 중에. 이 사람들이 더 클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한 채로. 오케이? 이 보기에서 얼마나 많이 예상을 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소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읽히냐 아니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소설을 읽는 특별한 능력 같은 건 없어요.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갈게요. 자, 15번이네요. 이걸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전국은 지금 일본의 축항 사업 발표 후, 축항이 무슨 뜻입니까? 건축하다, 항구를 건축하다. 축항 사업입니다. 오케이, 모르면 빨리 적어놔. 가까이 적어야 돼, 멀리 적어야 돼. 오케이.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떠들썩하다. 한탕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황금광 사업으로 불리는 축항 사업에 몰려들고 있다. 한탕주의. 1932년 8월 중국 동북부와 연결되는 철도의 종착지이자 축항지로 나진이 결정되자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브로커들로 나진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잘못된 소문으로 투자에 실패하여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여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일면이 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걸 어떻게 정돈해야 돼? 작가가 보기에 어떤 게 잘못됐어? 어떤 게 잘못됐어?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가 잘못됐어. 물질 만능주의가 뭔데?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나는 이게 잘못됐어. 됐어? 한 번에 빵 벌어버려. 한탕주의. 됐어?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축항 사업으로 축항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는 새끼들이 뭐다? 잘못된. 네.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뭐야?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도 생겨. 그래서 가족에게 외면받는, 투자 실패로 인해서 가족에게 외면받는 사람. 아유,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100억 부자였는데 부동산 투기 한 방에 100억을 올인한. 집안의 빚이 갑자기 10억이 생겼. 부동산으로 생긴. 부동산을 팔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땅을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100억 배팅을 한. 근데 어떤 사람이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아는 사람은 진군의 땅에 200억을 배팅. 진군의 땅을 200억을 배팅했는데 거기에 무슨 빚이 생긴데 그걸 국가 보상을 받았는데 20배를 보상을. 8천억, 여기 4천억. 한 방에 4천억.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땡기긴 해. 유명한 인터넷 강사. 가지고 있는 돈 200억을 한 번에 풀땅 배팅해요. 그 인터넷 강사 집이 지금 저기 강원도 쪽에 저택을 짓고 살아. 집에 요트도 있고, 그러니까 요트 선착장도 집에 있고, 요트도 있고, 집에 셰프가 있어요. 셰프가 살아요, 집에. 셰프가 2명이 살아, 같이. 그래서 재료 손질하고 뭐 먹고 싶어요? 이것 좀 해다 주세요. 바로바로 해다 줘. 그래서 충격받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예? 유명한 인터넷. 아니야. 정식 아니야. 정식은 경기도 북부 살아요. 형은 한남더일 살아요. 한남동, 한남 나인원하고 더힐 왔다. 나는 막 인터넷 강사로 막 성공해보고 싶은 욕구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인터넷 강의 회사를 차리고 있어. 시작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BS가 제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어찌됐건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보기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얘기들이 뻔하죠? 보다 보니까 물질만능주의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자본에 미친 새끼들 돈미세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돈미세가 우리의 뭘 파괴한다? 감성을 파괴한다가 보통은 주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부터 40분간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